국민의힘 지도부 재편 뒤 첫 고위 당정회의가 열렸는데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에 중재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 빈소를 찾아 조문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좀 보죠.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감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 교수님 좀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까요?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예. 보도한 근거는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 미디어에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했는데 이 문건은 총 한 100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작성했느냐 하면 이제 미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또 그리고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이렇게 공동으로 작성했는데 네. 이 정보기관 보고서를 가지고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영국 또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 도청 또는 감청한 정황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노출돼서 충격을 던져두고 있는데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지금 포탄을 한국이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만 하지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내용이 문제는 도감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냐 하면 이제 시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 또는 전자 메시지를 도청 또는 감청해서만 가능한데 이것에 의해서 이 기록이 작성됐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감청 논란이 일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빈 자격으로 4월 26일 날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충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엔 배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같은 그 민감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제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이 예.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우선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외교 또 안보 관련된 자료가 유출됐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내용도 있고 신빙성이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도 이 유출된 자료에 담겨 있다 이렇게 또 전달받고 있는데 네. 일단 정부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은 가능한 거지만 군사 무기 지원은 안 한다. 그 점을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서 뭐 격앙되게 또 미국 정부에다가 어떤 식으로 뭐 화풀이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논의하고 도감청에 대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상태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미국이 최첨단 장치를 통해서 각국의 어느 국가 간의 이메일까지도 다 도감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는 이제 뭐 경무대, 나중에 이제 청와대가 됐습니다만 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진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미국은 그럴 만한 또 능력은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그럴 텐데 더군다나 미국은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분명하게 또 밝혀내야겠죠. 네, 예. 소장님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또 예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기도 했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정리된 입장을 전달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용산의 대통령실도 다시 한 번 더 안전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보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도감청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정상회담의 내용과는 또 별개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감청하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보 첩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미국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배 교수님께서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도청이나 감청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이제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해명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도청의 구체적인 내역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마땅한 좀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2013년도에도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을 도청을 했다라고 미국의 CIA 요원이 폭로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런 의혹들이 다시는 더 불거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매듭을 정리해야만이 4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 국빈 자격의 미국 방문에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위 당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윤재옥 체제로 재편된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는데 화면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간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모두 관련 단체 간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맞붙고 그렇죠.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국민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일단은 중재안을 만들고 야권에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협의를 더 빨리 진작 왜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국민들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이 적용이 되고 또 수많은 세금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현실로 반영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은 괜찮은지 간호사법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배종호 교수님이야 워낙 탁월하게 연구를 하시니까 다 알 수가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국관리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런 협의를 위해서 밤을 새는 거라면 정말 야전 침대 몇백 가라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정말 중재안을 전달하고 그리고 좀 늦었을 겁니다. 그러다 빨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또 다수당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이 있거든요. 다 같이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은 국민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그래도 최소한 간격을 좁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네. 네. 그 중재안의 내용이 어떨지 수위가 어떨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배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중재안 마련이 진즉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야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말씀에는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13일 날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이 간호사법 또 의료법 등을 이제 처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일 날 민당정 회의를 열어가지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재안을 내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직회부 되기 전에 진즉 내놨어야죠. 특히 이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전국이 완전히 경색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대안 제시를 안 하고 반대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13일 날 본회의 처리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틀 앞두고 부랴부랴 지금 이제 민당정 회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면피용 그런 민당정 회의 그러니까 본회의 처리를 좀 막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 또는 본회의를 강행 처리한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서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정국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벌써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대결적인 정치 상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2, 제3의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은 전국은 이제 완전히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국정의 운영에 마비가 올 그럴 굉장히 안타까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 내지는 이제 여권에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일단 야당의 지도부를 좀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만나야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30년 전간 가까이 각종 여론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왔지만 이런 사안에 중대 민생 사안이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수사는 수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또 논의할 내용은 차별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말씀에서 좀 첨부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각종 법안도 그렇고 그러면 양국관리법이 과연 이런 법안이 왜 그러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다수당이고 또 문재인 정부였는데 왜 통과를 못 시켰냐? 그때도 통과시킬 수도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간호사법과 또 의료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양국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양국관리법이 완벽해서 통과시켰을까요? 여전히 절충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정부의 안도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이 완벽해서 어느 누구도 지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저라도 공감을 하죠. 그럴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국민의 입장에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수준의 법안이냐 그걸 논의한다면 저는 지금 정부와 또 여당이 빨리 논의하고 대안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요. 그래서 더 나은 법안이 되고 그것이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또 간호사에게 또 조무사에게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더 걸맞는 근로자에게 노란봉투카드 그 법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빨리 냉큼 통과시켜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팩트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쌀값이 25%나 폭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폭락하면서 특히 양국관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된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럼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잘했다라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0.7%포인트 차로 떨어진 그런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피의자라는 이유로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좀 간단하게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수사는 수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민생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예. 또 정부가 또 집권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파트너로 생각해야죠.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이 양곡의 가격이라는 건 양곡의 가격이 왜 내렸겠습니까? 생산이 많이 되니까 내린 거예요. 그거는 예. 또 앞으로도 또 빚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면 그것에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정책을 갖다 놔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평가가 워낙 지금 혹독하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도 또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서 찬반을 하고 공감이냐 비공감이냐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짚어볼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해볼 텐데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21표 차이로 그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윤재옥 의원이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왜 원내대표로 선택됐는지 배 교수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TK 이 대구가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 김학용 의원도 친윤인데 이분이 그러면 왜 선택이 됐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 물갈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이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의 참모들이 텃밭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 PK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에 대거 출사표를 던져서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물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재욱 의원이 이 경선 과정에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무조건 물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네.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이 93명입니다. 근데 TK가 25명, PK가 33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58명이니까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윤재옥 당시 후보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 표를 던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경선 전략이 상당 부분 통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 나갔을 때는 아시잖아요. 선거에 나가면 무슨 말인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의원 한 사람이 공천 물갈이의 큰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못 막는 이야기고 그건 의원들도 모를 리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김학용 의원과 비교를 해보면 윤심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까우냐. 대선 캠프에 상황 실장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것이고 네. 뭐 수도권이나 수도권이 아니고를 논할 이번에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야공 의원은 경기도에 의장을 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은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김무성 전 대표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는 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좀 포비아가 있어 좀 견제하는 그 심리가 윤재욱 의원보다는 김학용 의원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작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모두 친윤 그리고 영남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뭐 비판과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네.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곧 원내 지도부를 구성할 인사들을 정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고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냥 윤심 단일대로 가겠죠. 아, 그래요? 저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예. 사람으로 되면 좋은데 사람으로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외연 확장이라는 게 중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럼 등용이 될까요?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세대 확장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천하용인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전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윤재욱 원내대표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본인이 목소리를 내면서
또 당의 또 단합을 강조하면서 하지 특별하게 아주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는 물론 시도는 할 겁니다. 네. 시도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택은 굉장히 저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울산 그러니까 PK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 박대출 이분 같은 경우도 경남 진주니까 PK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윤재호 원내대표 대구니까 TK. 예. 그러면 당 사역이 모두 영남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 다 친윤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특정 어떤 뭐 계파가 다 당을 독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20% 후반에서 30%. 또 특히 아시겠지만은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수도권이 지금 121석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수도권, 중도, 또 MZ 세대, 20세대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영남 친윤 일색으로 돼가지고 과연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어떤 뭐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반영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해 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수를 축소하자는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게 의원 수를 네. 30명이나 줄이자라는 그 제안이 나왔는데 이제 네. 야권은 당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여지기 힘든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도 뭔가 의견을 내고 개혁적인 또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는 있는데 충분하게 사실 심사숙고하고 숙고해서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3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근거로 또 그것을 어디에서 비례대표에서 줄여야 될지 지역구에서 줄여야 될지 그것도 더 많은 또 과제가 남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선 지금 뭐 숫자 이야기 국회 선거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의원 숫자와 관련해서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네. 소선거구제 아닌 중대선거구제나 또 다른 뭐 개방형 명부식이나 이런 방법들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결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별로 정당별로 다른데다가 국민들이 볼 때는 먼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체포 특권부터 다 내려놔라. 면책 특권도 내려놔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더 줄여라.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모든 국회의원들의 혜택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우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원 교수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예. 저는 뭐 한마디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수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평소에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원위원회가 지금 열리기 직전에 이걸 전격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다. 왜냐, 평소에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은 오래전에 이거를 정식으로 국민의힘 안으로 제시를 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50석을 더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300명 의원 정수를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하자라고 네. 한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 여건에서 이 어려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른바 좀 물타기용 그런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해야만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진정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질문도 배 교수님께 좀 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 그 장인상의 조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13개월 만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여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 관심이 높았는데 뭐 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얘기는. 일단 장소가 뭐 장인상 빈소 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제가 볼 때 뭐 의례적인 덕담 얘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지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뭐 당을 좀 잘 이끌어 가 달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의례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도 당을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당내 현안 또는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건 뭐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그 장례식장에는 고성이 터졌죠. 예. 아니 어떻게 이 개딸들을 등에 업고 당적에서 내쫓는 조치를 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장례식장에 올 수가 있느냐, 그런 이낙연 대표 지지층들의 고성이 터졌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끝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은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출국 이야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출국 주장을 해왔던 것은, 강조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어떻게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헌도 그렇고 당원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예. 이것을 어떻게 마냥 모든 관련된 의혹들을 정치 또 보복과 야당 탄압으로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도 줄곧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장면을 보면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침묵의 의미가 바로 책임을 묻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간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잠시 귀국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만한 대중적 인기가 있느냐. 적어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96년, 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호남에서라도, 더군다나 호남 정서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영향력도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명 중심으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구심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이 더 큰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민주당이 이달 말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죠. 네. 지금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번 일시 귀국이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뭐 자연스럽게 친이낙연계가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박광온 의원에게는 플러스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당내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개판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합의 원내대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개파색이 열어야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여 투쟁력 그리고 또 협상력을 갖춰야 되겠고, 역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총선을 치러야 될 그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핵심 변수라고 하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이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친명들이 단일 대우 유지에서 결집해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임할 것인지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개파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직 개편도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뭐 의중을 드러내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신 전심으로 친명계가 결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그 전망을 여쭤볼 텐데 네. 지금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물이 박광원 의원 그리고 이원우, 김두관, 홍익표 의원 등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명계가 아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친명계다라고 딱히 거론할 만한 인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재명 대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건 다분히 의식적인 배려.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번 우리 원내대표만큼은 좀 차별화되게 네. 비명이 분명하게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선택을 받으면 좋겠다를 강력하게 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친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인물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고 봐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